이번 시간에는 18장, 우리 교재의 18장의 4차 산업혁명과 품질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조혁명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 3.0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 3D 프린터는 세계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전체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미국의 로컬 모터스사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로 부품을 3D 프린터로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생산하게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 4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에 자동차 부품을 띄워놓고 인쇄를 하면 부품이 출력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출력된 부품을 자동차에 탑재를 시키는 거죠. 현대모비스는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3D 프린터로 생산을 했었어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대모비스는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생산할 때 금형으로 만들 때보다도 10배 이상이 시간이 절약이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물론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죠. 떨어졌죠. 정밀도는 뭐 거의 뭐 완벽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D 모니터는 3D 프린터는 상당한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한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D 프린터의 확대 효과를 한번 볼까요? 3D 프린터는 글로벌 기업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찾아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해외 생산 기지에 공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현지에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컴퓨터로 미국인 저기 중국에 있는 공장에다가 보내주면 중국에서 그거를 출력해서 프린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규모나 것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인력도 줄어들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훨씬 절약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종업원 수가 감소되는 거죠. 사람을 대신하는 게 프린터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가격은 아까 말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거고, 그다음에 시간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신속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류 부분에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장거리를 부품을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려면 비행기나 배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나 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면 한 달이 걸려요. 근데 비행기로 이동하면은 뭐 하루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대신에 비용이 거의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근데 3D 프린터만 있으면은 설계도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행업체들이 프린터를 해주는 대행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현지에서 위탁 생산하고 배달하는 이런 물류 혁명이 제조 혁명과 더불어서 물류 혁명이 따라오게 된 거죠. 한국에도 뭐 3D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글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다양한 3D 프린터를 구비해서 제작해서 대행하는 시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 자 우리가 3D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몇 년 됐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4D 프린팅이라는 내용은 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3D 프린팅이 4D 프린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4D 프린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D 프린팅은 출력물의 크기에 한계가 있어요. 3D 프린팅을 가지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다시 현지에 가서 다시 부품을 조립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4D 프린팅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4D 프린팅은 3D 프린팅에서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개념입니다. 스스로 모양을 변경해서 말하면 조립을 자동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예요. 작은 크기로 출력을 한 뒤에 실제 크기만큼 크기로 말하자면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큰 물체를 프린팅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또 본래 형상을 기억하는 형상 기억 소재를 활용해서 부품 설계도를 3D 프린트해 놓고 입력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립까지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 또 사회 기반 시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장기를 프린팅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3D 프린트는 사람의 장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럼 이만한 크기를 프린팅해 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수술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D 프린팅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장기가 이만한 장기를 최소화시켜 축소시켜 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뭐 관이나 시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인체 내에서 들어가면서 그게 조립이 되고 사람의 장기 크기만큼 인체 내에서 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양이 그대로 번떠서 인체 내에서 장착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훨씬 더 공정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 기반 시설 내가 상하수도관 말을 했는데 상하수도관도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걸 잘라내고 다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파고 그걸 붓고 조립하고 땜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상하수관도 적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 모양 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홀만 만들면은 땅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커져가면서 똑같은 크기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접착이 되는 훨씬 더 간단해졌죠. 물류도 간단해지고 조립도 간단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동차나 항공 우주 산업 분야에서도 골고루게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트렌드다. 그래서 앞으로는 3D 프린팅과 더불어서 4D 프린팅도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사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우주 여행을 주로 이제 지금 요즘에는 화성 탐사선, 달 탐사선 이런 것들 이제 우주 왕복선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나사에 제가 가보니까 말이죠. 나사의 그 우주 왕복선이 우주선이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한 100m 정도는 되는 것 같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을 때 아니면 화성에 갔을 때 달에 갔을 때 화성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것들을 거기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전혀 가져가지 않고 3D 프린터기만 예비용으로 몇 대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설계도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받아서 거기서 설계도 도면대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그걸 꺼내서 장착을 시켜서 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3D 프린터와 분말가루, 재료 등을 가지고 와서 우주 현지에서 프린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말하자면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조립도 간단해지고 그 다음에 무게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무주선의 중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 비용도 줄 수 있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비의 변화. 3D 프린터가 어떻게 개인 소비를 변화시켰을까? 인터넷으로 3D 프린터를 구매한 다음에 소비자가 3D 프린터를 구매해 놓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집에서 모형이나 설계도를 입력해서 프린팅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물류 비용이나 배송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제품 가격도 훨씬 더 다운시킬 수 있죠. 응? 불량품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소비 변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의료 분야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까 4D 프린팅에서 얘기했지만은 3D 프린터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의료 분야입니다. 인체의 장기나 뼈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복사해서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수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죠. 인공관절이나 의족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군사 무기 분야, 총기 등 강한 압력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비들을 프린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양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3D 프린팅 같아요. 앞으로는 군대가 재래식 군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로봇이 등장하고 하면서 가장 먼저 로봇이나 AI 이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가면은 뭐 밤새서 야간 근무하고 경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휴전선 쪽에서는 뭐 CCTV를 이용해가지고 확인하지만은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경비병을 대체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전방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옛날에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내용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면은 다칠 염려가 많잖아요. 로봇들이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중국의 폴리메이커라는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하고 합작해 3D 프린팅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유리창이나 샤시, 타이어 같은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3D 프린팅으로 생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품질을 향상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동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동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테니까 시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 독일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제조업이 쇠퇴가 되면서 독일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부활할까 외치다가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기존의 자동화 공장들을 우리가 자동화 공장, 옛날에 이제 기계식 공장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자동화 공장을 우리가 인더스트리 3.0이라고 했죠. 인더스트리 3.0 시대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자동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표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영위해왔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대량으로 생산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량 생산을 하되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다 감안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닌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말하자면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 즉 설계 단계에서 이걸 반영을 해놓고 이걸 설계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응? 그리고 품질은 자연스럽게 퍼펙트한 품질의 제품의 품질의 제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고장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사 비용이나 자재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는 거예요. 응? 품질이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품질 코스트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이미 설계에 반영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객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 욕구가 만족이 되면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량 생산에 따른 이점이 뭐예요? 규모 경제 때문에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그럼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어요. 많이 팔고 비용이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자동화 공장, 즉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동화 공정에다가 플러스 로봇,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3D 이런 것들이 ICT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즉 지능형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부품 및 반제품에다 RFID 칩을 장착해서 기계와 IT를 연계하고 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생산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그 중에 일부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비용으로 저원가로 고객 맞춤 생산이 가능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객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런 형태를 지능형 공장 또는 스마트 팩토리 또 이걸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몇 개 공장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사례. 독일의 BMW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없고, 그러니까 공장하면 대부분 다 컨베이어 벨트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대차 위에서 자동차가 조립되어 나가고 있다. 작업 속도는 고객의 주문량에 맞춰서 작업 속도가 유연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고 관리가 용이해졌다. 완성품 검사도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BMW는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사례 넥센타이어 사례 2012년 3월에 창녕에 공장이 준공이 됐는데요. 야간에도 자동으로 가동되고 스마트 팩토리를 그야말로 타이어 공장에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RFID나 무인 반송차, 로봇 등을 활용해 가지고 재료 입고 출고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친환경 생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기존 공장보다도 인력은 작지만은 11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공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넥센타이어 사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가 높지만은 외국에서 친환경 고급 타이어 제작에 한계가 있겠다. 어? 우수 인력과 국내 우수 인력과 첨단 공정, 스마트 공장이 결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성공한 그런 그 공장들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냐?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공장이 다 대체를 했잖아요. 인더스트리 3.0 시대부터 사람이 하던 일을 공장이 기계가 대체를 했어. 근데 지금은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기계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인공지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몫을 완전하게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럼 뭘 해야 되냐? 인간은 연구개발과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서비스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쪽에 말하자면은 사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의 스마트 팩토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보급을 더 확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가지고 말하자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과거 인더스트리 3.0 시대의 그런 공장을 가동한다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장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중소기업은 안 되겠지만은 중견기업 이상은 스마트 팩토리로 좀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8장의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인력 활용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사례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삼성전자의 한국 생산 공장이 5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38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전체 R&D 인력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만 4천 명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70%가 한국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인력은 현지 공장의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R&D 인력은 고부가가치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고인건비를 제공을 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현지 생산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현지 생산 물량이 많아지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고부가치 인력은 한국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체 인력의 14,000명 중에서 전체 R&D 인력 14,000명 중에서 한국에 12,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85%가. 핵심 인력은 한국에 있는 거고 물론 현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각 현지 중국이나 이런 데에 공장 인력들은 지금 나가 근무를 하죠. 이렇게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도 인력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2장과 18장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 통계와 품질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통계와 품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우리가 SQC라고 그래가지고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적인 기법을 품질 관리에 사용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입니다. 통계가 없이는 품질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통계 기법을 배우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와 품질 관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가 왜 필요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해석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많은 물량, 그 많은 제품들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인 방법이란 거는 품질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분석해서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죠. 통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울 내용들이 어떤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품질 관리에서 통계적 사고가 중요한 것은 품질이란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이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퍼펙트한 제품을 만들다가도 기계의 마모로 인해서 품질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종업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품질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품질은 끊임없이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산을 인정하면서 제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우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목표에 맞는 것만 품질로서 유효하다. 이런 주장도 했지만은 품질은 아무리 정밀 기계고 발전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하더라도 산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즉 분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산이 존재한다는 건 품질이 불량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은 산포는 규칙적으로 우리가 분산을 하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 기법을 활용하면은 이러한 산포 문제를 큰 오차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품질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통계적인 해석에 따라서 품질을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의 원칙,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한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은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을 명확해야 된다.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뚜렷이 해야 되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화 원칙,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가 수량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처리하려면 수량화된 데이터가 통계로 가능한 거잖아요. 수량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통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등질화의 원칙, 모집단의 내용을 가급적 동일한 등질량은 동일한 질이죠. 동일한 질의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층별로 동질의 것으로 층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 내에서는 어느 것을 우리가 추출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즉 모집단 내에서 차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질화의 원칙, 확률화의 원칙. 랜덤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항상 결과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샘플을 발췌할 때에 샘플이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수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통계 품질 관리의 기법, 통계 품질 관리의 핵심 기법은 관리도, 샘플링 검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은 품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어떠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품질을 설계할 때, 품질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로 이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실험 계획법, 신뢰성 기법,
CP라고 해야죠. 공정 능력치. 공정이 얼마나 공정 능력이 있느냐. CP, CPK 이런 것 지수. 그다음에 품질 기능 전개, QFD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품질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검사를 할 때는 품질 검사를 할 때는 샘플링 검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샘플링 검사. 왜냐하면 물량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전체를 전수 검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모집단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측정하는 샘플링 검사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 관리를 할 때는 파레토 기법이나 관리도, 샘플링 검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공정 해석용으로는 도수 분포도, 파레토 기법, 그다음에 특성 요인도, 관리도, 샘플링 검사 이런 기법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품질 정보는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이게 구분이 돼요. 정성적인 거는 맛으로, 냄새로, 미간, 외관, 촉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을 정성적인 정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경험치에 좀 근접하고 통계적인 데이터로는 좀 사용하기 좀 어려운 거죠. 정성적인 기법. 근데 정성적인 기법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시점에서 정성적인 기법이 더 오히려 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을 때는 당연히 정성적인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정량적인 기법, 그거는 계량치, 개수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길이, 무게, 두께, 강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계량치를 사용하고요. 분량 개수, 분량률, 결점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개수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통계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통계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있는 변동을 분석을 해서 값을 도출해 가지고 미래 우리의 어떤 그 공정이나 제품에 집어넣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동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데이터는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미래 판매량을 예측하는데 2010년도 10년 전, 2000년도 20년 전, 20년 전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계절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유용한 값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그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의 퀘션을 유리하게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한다. 그럼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분명히 이 제품은 어떤 쪽에 유용한데 하는 편견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한 가오. 그렇죠?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로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은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우 데이터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확실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데이터의 수집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편견. 아까 제가 설명한 1번에 설명한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고요. 샘플링의 가오. 샘플링 했을 때 항상 동일한 샘플을 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샘플의 모집단의 선정도 중요하고 샘플링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 기법은 기본적 7QC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식과라는 그 사람이 품질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7개의 도구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품질 문제는 7QC 도구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7QC 도구를 제시를 했어요. 이것까지 봅시다. 하나는 특성 요인도,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원인 결과 도표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층화 기법, 계층 기법. 혼합된 데이터를 계층별로 분리해서 명확히 하는 거예요. 체크시트,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도 하죠. 점검해야 될 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체크시트.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 우리가 그랬죠. 도수분포표, 막대 그래프 이런 거 나오죠. 산포도, 산점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상호관계 이런 것도 파악하는 거죠. 파레토 도표, 파레토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기법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느 걸 먼저 해결해야 될 건가. 품질 문제에서 중요한 품질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파레토 도표.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들 이런 것들에 대한 7QC 도구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이제 7QC 도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